재벌과 서민의 사랑 이야기, 한강의 두 그림자. 오화 아들의 배신, 아버지의 죄, 가문을 가를 한 장의 문서. 드라마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 시청 후 들으신 후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7시였고 강남구 역삼동 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강명호는 보도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홍보팀장이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다. 강명호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신사업 발표 내용이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고 해외 진출 계획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강도윤과 유정민의 약혼 소식이 실려 있었고 결혼 예정일도 명시되어 있었다. 강명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잘했다고 말했다. 홍보팀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언론 배포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10시에 주요 언론사에 동시 배포될 예정이었고 기자회견은 오후 2시로 잡혀 있었다. 강명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놓았고 완벽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표로 그룹의 위상이 더 높아질 거였고 신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거였다. 무엇보다 도윤의 약혼 소식으로 가문의 결속이 강화될 거였다. 강명호는 계산된 미소를 지었고 홍보팀장에게 나가라고 손짓했다.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강명호는 창밖을 봤다. 서울 시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강명호는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모든 게 계획대로 되어야 했다. 산업재해건은 이제 잠잠해졌고 언론도 관심을 끊었다. 이번 신사업 발표로 완전히 묻힐 거였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였다. 강명호는 그렇게 믿었고 확신했다. 같은 시각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어머니 장미영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있었다. 죽을 끓였고 장미영이 한 숟가락씩 떠먹고 있었다. 어제보다 안색이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힘들어 보였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어머니 손을 잡아주며 천천히 먹으라고 말했고 장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을 다 먹고 난 뒤 서진은 약을 챙겨줬고 물을 떠다 줬다. 장미영이 약을 삼켰고 얼굴을 찌푸렸다. 서진은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고 좀 쉬라고 말했다. 장미영이 눈을 감았고 서진은 방을 나왔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고 김정훈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라는 내용이었고 중요한 서류를 발견했다고 적혀 있었다.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고 무슨 서류일까 궁금했다. 시계를 봤다. 7시 30분이었고 아직 시간이 있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기로 했다. 욕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틀었고 김이 차올랐다. 오래된 욕실이었지만 서진에게는 익숙한 공간이었고 여기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버텨왔다. 물을 맞으며 생각했다. 오늘 김정훈 변호사가 발견한 서류가 뭘까? 혹시 결정적인 증거일까? 강명호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일까? 기대가 됐지만 동시에 불안했고
만약 아무것도 아니면 어쩌나 걱정됐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거울을 봤다. 얼굴이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옷을 입고 머리를 말렸으며 가방을 챙겼다. 어머니 방을 확인했고 장미영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조용히 문을 닫았고 현관으로 나갔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뒤를 돌아봤다. 반지하 집이 어둡고 습했지만 이제 곧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고 버스를 기다렸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버스가 왔고 올라탔다. 카드를 찍었고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가고 있었고 학생들이 학교로 향하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서진에게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었고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강남구 도곡동 펜트하우스에서 강도윤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맸고 매듭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풀었다. 손이 떨렸고 집중이 되지 않았다.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자신의 약혼 소식이 공식 발표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넥타이를 다시 맸고 이번에는 제대로 됐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고 정신이 조금 들었다. 휴대폰을 확인했고 정민에게서 온 문자가 여러 개 있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입을 드레스를 골랐다는 내용이었고 함께 서 있을 때 어울리는 색깔로 맞췄다고 적혀 있었다. 도윤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한서진이 떠올랐고 그녀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했다. 실망할 거였고 배신감을 느낄 거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그 중에는 산업재해 관련 자료도 있었다. 도윤은 며칠 전부터 몰래 자료를 모으고 있었고 30년 전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다. 아버지 몰래 하는 일이었고 들키면 큰일이 날 거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고 한서진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류를 펼쳤고 읽기 시작했다. 1992년 사고, 당시 기록이 나왔고 사망자 명단이 보였다. 1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중에 한서진의 아버지 이름도 있었다. 도윤은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났고 그 책임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다. 서류를 계속 넘겼고 사고, 원인,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안전장치 미비, 예산 부족, 관리 소홀이라는 단어들이 보였고 도윤의 손이 떨렸다.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란이 있었고 강명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고 책임자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언론에는 발표되지 않았고 내부 문서로만 남아 있었다. 도윤은 이 서류를 한서진에게 보여줘야 할까 고민했다. 보여주면 증거가 될 거였고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거였다. 하지만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였고 가문을 무너뜨리는 거였다. 도윤은 갈등했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휴대폰이 울렸고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다. 회사로 빨리 오라는 내용이었고 긴급 회의가 잡혔다고 했다. 도윤은 알겠다고 대답했고 전화를 끊었다. 서류를 정리해서 서랍에 넣었고 잠갔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고 구두를 신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차에 일렀다. 시동을 걸었고 출발했다. 강남거리는 이미 막히기 시작했고 차들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법무법인 정함에서 한서진은 리셉션 데스크 앞에 서 있었다. 직원에게 김정훈 변호사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고 직원이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김정훈이 나왔고 서진을 보자 표정이 심각했다. 상담실로 안내했고 문을 닫았다. 둘이 마주 앉았고 김정훈이 서류, 뭉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펼쳤고 서진에게 보여줬다. 이게 뭐냐고 서진이 물었고 김정훈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30년 전 산업재해 사고 당시 작성된 내부 통지서라고 했고 노동부에 제출되지 않은 문서라고 덧붙였다. 서진은 서류를 집어들었고 읽기 시작했다. 날짜는 1992년 7월 15일이었고 사고 발생 일주일 후였다. 사망자 12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사고 원인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안전장치 미설치, 예산 삭감, 현장 점검, 미비라는 내용이 나왔고 서진의 눈이 커졌다. 맨 아래에 서명란이 있었고 은폐 서명자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강명호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직인이 찍혀 있었다. 서진은 숨이 멎었고 손이 떨렸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했고 강명호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확신했다. 김정훈을 받고 이 서류를 어떻게 구했냐고 물었다. 김정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당시 공장에서 일했던 관리자 중 한 명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고 최근에 양심선언을 하며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서진은 서류를 다시 받고 한 장 한 장 넘겼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피해자 명단이 나왔고 서진의 아버지 이름도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고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보상금, 지급 내역이 적혀 있었고 유족별로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다. 서진의 어머니 장미영에게는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유족들도 비슷한 금액을 받았다고 나와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붙어 있었고 언론 공개 금지, 법적 소송 포기라는 내용이 보였다. 서진은 분노가 치밀었고 주먹을 쥐었다. 돈으로 입을 막았다는 게 분명했고 진실을 은폐했다는 게 명백했다. 김정훈을 받고 이 서류로 뭘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김정훈은 법정에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고 강명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경고했고 소송이 쉽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다. 서진은 상관없다고 대답했고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김정훈의 휴대폰이 울렸고 확인했다. 뉴스 알림이었고 화면을 봤다. 표정이 굳어졌고 서진에게 보여줬다. 그룹의 신사업 발표 기사가 떴고 강도윤의 약혼 소식도 함께 나와 있었다. 서진은 화면을 봤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사진 속 도윤이 정민과 함께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다. 서진은 휴대폰을 돌려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정훈이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아팠고 배신감이 들었다. 도윤이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던 게 떠올랐고 5천만 원을 보냈던 것도 생각났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약혼을 진행했고 가문의 일원으로 남기로 선택했다. 서진은 실망했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고 도윤도 결국 강명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을 뿐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김정훈에게 부탁했다. 김정훈은 알겠다고 대답했고 복사하러 갔다. 혼자 남은 상담실에서 서진은 창밖을 봤다. 테헤란로가 보였고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다. 저 건물들 어딘가에 강명호가 있을 거였고 도윤도 있을 거였다.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을 거였고 신사업과 약혼 소식을 자랑스럽게 발표할 거였다. 하지만 서진은 그들의 화려한 발표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고 반드시 밝혀낼 거였다. 김정훈이 돌아왔고 복사된 서류를 건넸다. 서진은 받아서 가방에 넣었고 고맙다고 인사했다. 법무법인을 나와 거리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고 뉴스 앱을 열었다. 그룹의 기사가 메인에 떠 있었고 클릭했다. 내용을 읽었다. 신사업 추진, 해외 진출, 강도윤과 유정민의 약혼 발표라는 제목들이 보였다. 기자회견은 오후 2시에 열린다고 적혀 있었고 생중계된다고 나와 있었다. 서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강남구 역삼동 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강도윤은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다. 강명호가 보도자료를 도윤에게 건넸고 읽어보라고 말했다. 도윤은 서류를 받았고 읽기 시작했다. 신사업 내용이 먼저 나왔고 도윤은 별 감흥 없이 넘겼다. 두 번째 페이지에 약혼 소식이 나왔고 자신과 정민의 이름이 크게 박혀 있었다. 결혼 예정일은 내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고 장소는 한남동 호텔로 정해져 있었다.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았고 아버지를 봤다. 강명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잘 정리됐지 않냐고 했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완벽하게 발표할 거라고 자신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강명호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그룹의 미래가 달려있고 가문의 명예가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실수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완벽하게 해내라고 명령했다. 도윤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회의실을 나왔고 복도를 걸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기자회견 준비로 바빴다. 홍보팀 직원들이 보도자료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고 행사팀은 회견장을 꾸미고 있었다. 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탔고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책상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서울 시내가 평화롭게 보였지만 도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서재에 숨겨둔 서류가 떠올랐고 강명호의
서명이 찍힌 문서가 생각났다. 도윤은 그 서류를 한서진에게 보여줘야 할지 고민했다. 보여주면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였지만 숨기면 한서진을 배신하는 거였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휴대폰을 꺼냈고 한서진의 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고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문이 열렸고 유정민이 들어왔다.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곱게 올렸으며 화장이 완벽했다. 도윤을 보자 미소를 지었고 다가왔다. 오늘 기자회견 준비 다 됐냐고 물었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은 도윤 옆에 앉았고 손을 잡았다. 긴장되지 않냐고 물었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왜 이러냐고 따져 물었다. 요즘 자꾸 이상하다고 했고 무슨 일 있냐고 다그쳤다. 도윤은 손을 빼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정민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났고 오후 1시까지 회견장으로 오라고 말했다. 리허설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고 늦지 말라고 경고했다. 문을 열고 나갔고 도윤은 혼자 남았다. 책상에 엎드렸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이대로 기자회견에 서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정민과 함께 웃으며 약혼을 발표해야 하는지 확신이 없었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집에 돌아왔다.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고 들어갔고 어머니를 확인했다. 장미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컨디션이 나아 보였다. 서진을 보자 미소를 지었고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고 어머니에게 보여줬다. 중요한 증거를 찾았다고 말했고 강명호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라고 설명했다. 장미영은 서류를 받아서 읽었고 눈물이 났다. 서진은 어머니 곁에 앉았고 손을 잡았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고 위로했다. 장미영은 고맙다고 말했고 서진을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서진은 시계를 봤다. 오후 1시였고 1시간 후면 그룹의 기자회견이 시작될 거였다. 텔레비전을 켰고 뉴스 채널로 돌렸다. 아나운서가 그룹의 신사업 발표와 3세 약혼 소식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진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되었다. 도윤이 저렇게 화려한 무대에 서게 될 거였고 정민과 함께 약혼을 발표할 거였다. 반면 자신은 이 어두운 반지하에 앉아 증거 서류를 붙잡고 있었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세계가 너무 달랐고 두 사람의 운명도 너무 달랐다. 하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을 거였고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거였다. 강남구 역삼동 그룹 본사 회견장에서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었고 조명이 켜졌으며 마이크가 점검되고 있었다. 무대 중앙에 연단이 누워 있었고 그룹 로고가 걸려 있었다. 의자들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고 기자들이 앉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기대감이 감돌았다. 오후 2시가 다가오고 있었고 곧 발표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백스테이지에서 강명호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넥타이를 고쳐 맸고 정장깃을 다듬었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연습했고 완벽한 표정을 만들었다. 홍보팀장이 다가와서 5분 남았다고 알렸고 강명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과 정민을 봤다. 둘이 나란히 서 있었고 정민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도윤은 표정이 굳어 있었다. 강명호는 도윤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렸고 잘하라고 격려했다. 무대로 나갈 시간이 됐고 강명호가 먼저 걸어 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강명호는 연단에 섰고 마이크를 잡았다. 인사를 했고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신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해외 진출 전략을 상세하게 밝혔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고 카메라가 클로즈업했다. 강명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고 그룹의 밝은 미래를 그렸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과 장미영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 강명호가 나왔고 연단에서 발표하고 있었다. 서진은 주먹을 쥐었고 화면을 노려봤다. 저 사람이 30년 전 사고를 은폐한 장본인이었고 어머니와 자신의 삶을 망친 사람이었다. 장미영도 화면을 보고 있었고 눈빛이 복잡했다.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고 한때는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원수가 된 사람이었다. 강명호의 발표가 끝났고 박수가 터졌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강명호는 여유롭게 대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이 있다고 말했다. 아들 강도윤의 약혼 소식을 발표하겠다고 했고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도윤과 정민이 무대로 나왔고 나란히 섰다. 정민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도윤은 억지로 웃는 것 같았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강명호가 소개했다. 아들 도윤과 유정민 양이 내년 봄에 결혼한다고 발표했고 축하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수가 터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도윤과 정민이 손을 잡았고 포즈를 취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고 언제 프러포즈 했느냐,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느냐, 아이는 언제 가질 계획이냐고 물었다. 정민이 대답했고 밝은 목소리로 계획을 밝혔다. 도윤은 거의 말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텔레비전을 껐다.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가슴이 아팠다. 도윤이 정민과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 눈에 선했고 그게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 결국 도윤도 가문을 선택했고 자신을 버렸다. 5천만 원을 보낸 게 마지막 양심이었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등을 돌린 거였다. 서진은 실망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어야 했고 도윤이 달라질 거라고 믿지 말았어야 했다. 장미영이 서진을 받고 괜찮냐고 물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괜찮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장미영은 서진을 안았고 등을 토닥였다. 서진은
어머니 품에서 잠시 울었고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고 얼굴을 닦았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고 도윤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으로는 싸움만 않았고 법정에서 맞설 일만 않았다. 강남구 역삼동 그룹 본사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이 끝났다. 기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카메라가 철수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 강명호와 도윤과 정민이 나눠 있었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강명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완벽했다고 평가했다. 정민도 웃고 있었고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윤은 표정이 어두웠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았다. 백스테이지로 들어갔고 도윤은 혼자 구석에 섰다.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물이 쏟아졌다. 정민이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었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민은 화장을 고치러 간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혼자 남은 도윤은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고 이게 정말 자신인지 의문이 들었다. 아까 무대에서 정민과 손을 잡고 웃었던 모습이 떠올랐고 그게 연기 같았다. 휴대폰을 꺼냈고 뉴스를 확인했다. 기자회견 기사가 벌써 올라오고 있었고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다. 축하한다는 댓글도 있었지만 재벌 3세의 화려한 결혼이라며 비꼬는 댓글도 있었다. 도윤은 댓글을 읽다가 한 줄에 멈췄다. 산업재해 은폐한 그룹이 무슨 축하를 받느냐는 내용이었고 피해자 유족은 생각 안 하냐는 질문이었다. 도윤은 가슴이 철렁했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사무실로 돌아갔고 책상에 앉았다. 서재로 가서 서랍을 열었고 숨겨둔 서류를 꺼냈다. 강명호의 서명이 찍힌 문서를 다시 받고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한서진에게 보여줘야 했다. 이게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양심을 배신할 수는 없었다. 서류를 봉투에 넣었고 한서진의 주소를 적었다. 우편으로 보낼까 생각했지만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고 주차장으로 갔다. 차에 올랐고 시동을 걸었다. 봉천동으로 향했고 마음이 무거웠다. 한서진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가기로 했다. 서류를 건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로 했다. 받아들여질지 확신은 없었지만 시도는 해야 했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가 별로 없었지만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김치를 넣었으며 두부를 잘라 넣었다. 끓기 시작했고 김이 올라왔다. 어머니를 불렀고 장미영이 나왔다. 식탁에 앉았고 서진이 밥을 퍼다 줬다. 김치찌개를 떠서 그릇에 담았고 함께 먹기 시작했다.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둘 다 생각에 잠겨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서진은 놀랐고 누가 왔을까 의아했다. 어머니를 받고 장미영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서진은 인터폰을 확인했고 화면에 강도윤이 보였다.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고 왜 여기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문을 열어줄까 망설였지만 결국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도윤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현관 앞에 섰고 도윤을 기다렸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었다. 도윤이 서 있었고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가 풀려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서진은 냉정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했고 왜 여기 왔냐고 따져 물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고 그냥 가방을 들어 보였다. 줄 게 있다고 말했고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다. 서진은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줬다. 거실로 들어온 도윤은 장미영을 받고 인사했다. 장미영은 차갑게 쳐다봤지만 고개는 끄덕였다. 도윤은 소파에 앉지 않았고 서서 가방을 열었다. 봉투를 꺼냈고 서진에게 건넸다. 이게 뭐냐고 서진이 물었고 도윤은 열어보라고 말했다. 서진은 봉투를 뜯었고 서류를 꺼냈다. 읽기 시작했고 눈이 커졌다. 강명호의 서명이 찍힌 내부 문서였고 산업재해 은폐 증거였다. 서진은 도윤을 받고 이걸 어떻게 구했냐고 물었다. 도윤은 아버지 서재에서 찾았다고 대답했고 며칠 전부터 조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진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고 진상규명에 쓰라고 부탁했다. 서진은 서류를 다시 받고 믿을 수 없었다. 김정훈이 구한 서류와 비슷했지만 이건 더 상세했고 결정적이었다. 강명호의 책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였다. 하지만 서진은 냉정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물었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약혼 발표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가문을 선택하지 않았냐고 비난했고 결국 아버지 편 아니냐고 소리쳤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서류만은 전달하고 싶었다고 했고 아버지를 배신하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서류는 받아들였다. 도윤이 돌아서서 나가려 하는데 서진이 불렀다. 도윤이 멈춰섰고 뒤돌아봤다. 서진이 말했다. 이 서류로 당신 아버지를 고발할 거라고 했고 법정에 설 거라고 선언했다. 각오하라고 경고했고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다. 도윤은 알겠다고 대답했고 그래야 한다고 인정했다. 아버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고 자신도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문을 가리켰다. 도윤이 나갔고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문을 닫았고 서류를 다시 봤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뛰었다. 이제 모든 게 갖춰졌다고 생각했고 강명호를 고발할 준비가 됐다고 확신했다. 어머니를 받고 장미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희망이 보였고 3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될 거라는 기대가 생겼다. 밤이 깊어갔다. 강남구 도곡동 펜트하우스에서 강도윤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서류가 사라진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도윤은 그 빈자리를 보면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와 맞서게 될 거였고 가문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고 한서진을 도운 게 맞다고 확신했다. 휴대폰이 울렸고 정민에게서 온 전화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고 내일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는 내용이었다. 도윤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정민과의 약혼도 재고해야 했고 이대로 결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게 잘못됐고 모든 걸 바로잡아야 했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김정훈이 구한 서류와 도윤이 가져온 서류를 나란히 놓았고 비교했다. 두 서류 모두 강명호의 책임을 입증하고 있었고 은폐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제 법정에 제출할 준비가 다 됐고 고발장을 작성하면 됐다. 서진은 노트북을 열었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고발장 제목을 적었고 내용을 채워 나갔다. 3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었고 정의를 실현하는 시작이었다. 어머니 장미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극적이었고 감정이 복잡했다. 강명호를 텔레비전에서 봤고 그의 거짓된 미소를 목격했다. 도윤이 집에 찾아왔고 서류를 건넸다.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였다. 장미영은 눈을 감았고 30년 전을 떠올렸다. 남편이 죽던 날, 공장에서 울부짖던 그날, 강명호가 돈을 건네던 그 순간. 모든 게 생생했고 아직도 아팠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한서진은 일찍 일어나 법무법인 정암으로 향했다. 가방에 서류를 넣었고 고발장도 챙겼다. 김정훈 변호사를 만나 최종 검토를 할 예정이었고 오늘 중으로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갔고 테헤란로에서 내렸다. 법무법인 건물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21층에 도착했고 리셉션을 지나 김정훈의 사무실로 갔다. 김정훈이 반겼고 서진을 앉혔다.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고 도윤이 가져온 문서를 보여줬다. 김정훈이 읽었고 눈이 커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서진은 강도윤이 직접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김정훈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서류로 승산이 높아졌다고 평가했고 강명호를 기소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고발장을 최종 점검했고 오늘 오후에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강남구 역삼동 그룹 본사에서 강명호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어제 기자회견이 일면에 실렸고 사진도 크게 나왔다. 신사업 추진과 도윤의 약혼 소식이 호평을 받고 있었고 주가도 올랐다. 강명호는 만족스러웠고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산업재해건은 이제 완전히 잊혀질 거였고 그룹의 미래는 밝았다. 하지만 강명호는 몰랐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진실이 드러날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걸. 오후 3시였고 한서진과 김정우는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민원실로 들어갔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접수증을 받았고 사건 번호가 부여됐다. 이제 공식적으로 수사가 시작될 거였고 강명호는 조사를 받게 될 거였다. 서진은 김정훈과 악수했고 고맙다고 인사했다. 김정훈은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고 경고했고 오래 걸릴 거라고 말했다. 서진은 알겠다고 대답했고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청을 나와 거리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고 바람이 불었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고 구름이 떠가고 있었다. 첫 단추를 꿰었고 이제 시작이었다. 긴 싸움이 될 거였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였다.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였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였다. 서진은 그렇게 믿었고 걸어갔다. 봉천동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남구 도곡동 펜트하우스에서 강도윤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서울 시내가 평화롭게 보였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다.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아버지가 조사를 받게 될 거라는 걸, 자신도 연루될 거라는 걸.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고 한서진을 도운 게 맞다고 확신했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거였다. 도윤은 그렇게 다짐했고 앞으로 올 폭풍을 기다렸다. 밤이 왔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둘 다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고 있었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수사가 시작될 거였다. 언론에 알려지면 큰 파장이 일 거였고 그룹도 타격을 받을 거였다. 하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을 거였고 진실을 끝까지 밝힐 거였다. 장미영도 딸을 믿었고 응원했다.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아나운서가 속보를 전하고 있었다. 그룹 회장 강명호가 산업재해 은폐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서진은 화면을 받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벌써 언론에 알려진 거였고 세상이 알게 된 거였다. 아나운서가 계속 말했다. 30년 전 사고로 12명이 사망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들이 침묵을 강요당했다고 보도했다. 오늘 오후 유족 대표가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화면에 서진의 뒷모습이 잠깐 나왔고 검찰청을 나오는 장면이었다. 서진은 자신이 텔레비전에 나온 게 신기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됐고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끝까지 가야 했고 승리해야 했다. 장미영이 서진의 손을 잡았고 잘했다고 말했다. 서진은 어머니를 안았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강남구 역삼동 그룹 본사는 비상이 걸렸다. 홍보팀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법무팀도 모였고 변호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강명호는 사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자신이 고발당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산업재해, 은폐 혐의라는 자막이 떴다. 강명호의 얼굴이 굳어졌고 주먹을 쥐었다. 누가 고발했는지 알고 있었고 한서진이라는 걸 확신했다. 그리고 서류를 어떻게 구했는지도 짐작이 갔다. 강명호는 도윤을 불렀고 비서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도윤은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강명호는 화가 났고 도윤이 배신했다는 걸 직감했다. 서류를 빼돌린 사람이 도윤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아들이 자신을 고발하는데 가담했다는 생각에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함도 느꼈고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강남구 도곡동 펜트하우스에서 강도윤은 아버지의 전화를 무시하고 있었다. 10번도 넘게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다. 뉴스를 보고 있었고 아버지가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확인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도 있었다. 도윤은 결정했다. 아버지와 맞설 거였고 진실 편에 설 거였다. 한서진을 도울 거였고 정의를 실현할 거였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고 이번에는 정민이었다. 받았다. 정민의 목소리가 다급했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뉴스 봤냐고 했고 회장님이 고발당했다고 말했다. 도윤은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 정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약혼을 취소하고 싶다고 했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정민은 충격을 받았고 뭐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도윤은 단호했고 미안하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뉴스를 계속 보고 있었다. 각종 매체가 속보를 전하고 있었고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업재해 은폐 스캔들이 재벌가를 강타했고 여론이 들끓고 있었다. 서진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싸움이 시작됐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실패할 수 없었고 반드시 이겨야 했다. 밤이 깊어갔고 서울은 잠들지 않았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내일 할 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강도윤은 창밖을 보며 앞으로 올 폭풍을 생각하고 있었다. 역삼동 그룹 본사에서 강명호는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기려 애쓰고 있었다. 세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었고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고 있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고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몰랐다.